밥 먹으러 오라더니 김장을 시킨다고요? 지금 입에 안 보이세요? 저 임신 6개월이에요. 그게 왜? 며느리는 며느리 일하는 거지. 그렇게 예민해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지금 제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것. 그거 위험한 거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딸들은 손댈 필요 없다. 쉬엄쉬엄 하면 되니 어서 시작하자. 김장날 쓰러진 순간부터 제가 몰랐던 시댁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건 상속, 증여, 그리고 배신이었죠. 이제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면 박서윤은 늘 조용히 의자를 끌어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곤 했다. 임신 6개월째. 배는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걸어 나왔고 처음으로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라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 놀라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날도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천천히 양말을 신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배가 조금씩 당겨왔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미안한 티를 내기 싫어서 늘 괜찮은 척했고 집에 돌아와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퇴근 후 서윤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른다.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종아리를 누르면 살이 천천히 올라올 정도로 피로가 가득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정석이 조용히 들어왔다. 서윤과 마주 앉아 묻는다. 오늘은 좀 나았어? 그 말 속에는 오늘도 힘들었지? 라는 미안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윤은 습관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말끝을 흐렸지만 정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윤이 그날 하루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를. 조용한 집안, 따뜻한 저녁 밥 냄새 대신 둘 사이에는 어쩐지 말하지 못한 일이 가득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정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 정석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순간적으로 시선을 떼었다. 서윤도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김장철이구나. 정석은 전화 버튼을 눌렀다. 네.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크고 단단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와라.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늘 그랬다. 밥만 먹고 가라. 그 말은 사실상의 호출이었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호였다. 정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서윤이가 요즘 몸이 좀 힘들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목소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아이고, 임신했다고 유리 그릇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가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언뜻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정도쯤은 참아라 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정석은 더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석은 미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서윤아 엄마가 그냥 밥만? 서윤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알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은 입만 움직였을 뿐 서윤의 가슴 안쪽에서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피로가 천천히 고여갔다.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밤. 서윤은 불을 끄고 누워보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기는 뱃속에서 작은 발을 톡톡 차며 움직였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가 잘 지켜줄게. 이번에는 첫 아이를 잃었던 기억이 어둡게 떠올랐다.
그때도 서유는 시댁에서 무리하게 일했고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다들 해왔다.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칼처럼 마음에 남았었다. 서유는 눈을 감았지만 숨이 깊게 내려가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밤새도록 가슴을 어지럽혔다. 토요일 아침 정석은 차를 조용히 꺼내두었고 서유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내려왔다. 차 안에는 긴장한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대문 앞에는 정옥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다.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그 말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서윤의 배를 스쳐 지나며 미묘하게 계산적이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딸들도 없고 상은 대충 차려진 느낌이었다. 서윤의 가슴 속에서 작고 날카로운 불안이 한 조각 일어났다. 오늘도 그렇게 될까?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지 채 한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정석이 시장에 수육을 사러 간다고 나서는 순간 정옥순의 눈빛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서윤은 마음 한쪽이 조용히 굳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고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윤아, 이리 좀 와볼래? 마치 따뜻하게 부르는 말 같지만 서윤은 그 속에 흐르는 압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채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다. 싱크대 옆 작업대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소금이 배어 꿈틀거리듯 물이 빠진 절인 배추들. 그 옆엔 마늘 한 포대, 생강 한 상자, 고춧가루, 찹쌀풀 냄비, 젓갈 그릇들이 서윤을 기다리는 듯 가만히 놓여 있었다. 이양. 서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오늘 하루는 길고도 지독하게 버거울 거라는 것을. 정옥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늘이랑 생강 먼저 다듬고 양념도 아직 멀었어. 천천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보자. 서윤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어머님, 제가 오래 서 있기 조금 힘들어서요. 앉아도 배가 좀 당기고. 그러나 대답은 너무나 익숙했다. 앉아서 하면 되지.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부엌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힘든 건 몸이 아니라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분위기였다. 마늘 껍질을 벗기며 한참 지나자 문이 열리고 첫째 딸이 들어와 물을 마셨다. 둘째 딸 다인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타났다. 언니 벌써 시작했어요? 말은 공손하지만 그 말투엔 깊은 무관심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다인은 서윤을 향해 미소 한번 띄우더니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의도치 않게 큰 울림으로 남았다. 첫째 딸은 주방 식탁에 기대어 핸드폰만 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서윤은 손을 멈췄다. 잠시 귀를 기울이니 다인의 방에서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힘들면 쉬세요. 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진짜로 도와주거나 걱정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집에서 그 말은 그저 형식적인 말투에 불과했다. 마늘을 다듬고 생강을 썰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어 양념을 만들려 하니 눈은 따갑고 손끝이 얼얼해 왔다. 배가 자꾸 단단해졌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다. 아기가 불편해하는 듯 작은 킥이 계속 이어졌다. 서윤은 손을 멈추고 사뿐히 배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작은 속삭임이 부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정옥수는 중간중간 들어와 서윤의 손놀림을 점검하듯 바라보곤 했다.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니?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해라. 점심 전에 양념 다 맞춰야 해. 그 말에 서윤은 숨을 한 번 깊게 삼켜내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다인의 문이 열리고 밝은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인은 시리얼을 들고 부엌에서 물을 따라갔다. 언니, 힘들면 쉬어요. 임신 중인데. 엄마는 저 많은 김치를 누가 다 먹는다고 한 트럭을 절여놨대. 하여튼 손 큰 건 알아줘야 해. 말은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어 있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다인은 곧장 방으로 돌아갔고 TV 소리는 더 커졌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마음 한 곳이 쓸쓸하게 저려왔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날을 위해 부름받는 사람. 집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마치 부엌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사람. 오전이 깊어갈수록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잔혹하게 흘러갔다. 정석이 드디어 수육을 들고 돌아온 건 무려 3시간이 지난 뒤였다. 오늘 길에 동창 녀석을 만났지 뭐야. 간단하게 차 한잔 한다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죄송해요. 정석은 숨을 골랐지만 부엌에서 혼자 양념과 재료를 정리하는 서윤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윤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서윤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괜찮아요. 계속 서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말과는 달리 서윤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이미 힘이 빠진 듯 버티기 어려웠다. 정석은 도우려 다가갔지만 그 순간 정옥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정석아, 너는 온 김에 아버지 산소 가서 풀 좀 메고 와라. 풀이 어깨만큼 자라서 동네 사람들 욕한다. 정석이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김장은 여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 땐 애 낳고도 밭도 메고 다 했다. 우리 안 하게 야채 다듬는 일만 시킨 거고 다 정리됐고 이제 좀 쉬게 하려던 참이니 넌 어서 다녀오기나 해라. 정석은 결국 가야 할 분위기였다. 서윤의 손을 잠시 잡고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쉬고 있어. 어디 아프거나 힘들면 전화해. 서윤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지만 정석이 등 돌려나가는 순간 그 미소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부엌에는 서윤 혼자만 남았다. 손끝은 얼고 손끝은 얼고 양념 냄새에 속이 올라오고 허리 쪽으로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러나 서윤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를 부르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올 것이고 잠시 쉬겠다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말을 그동안 지겹도록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날도 서윤은 묵묵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깊게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오직 김장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감정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고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시댁 마당에는 배추 씻은 물과 젓갈 향이 뒤섞인 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오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손이 식으면 다시 헹구고 눈이 따갑게 시려오면 잠시 감아보았지만 찜찜한 기운은 몸 깊숙한 곳에서 한결같이 차올랐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두 딸은 집안 어딘가를 오가며 각자의 볼일을 보고 있었고 마치 부엌의 풍경은 애초부터 서윤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처럼 느껴졌다.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가고 늦게서야 정석이 산소에서 돌아왔다.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윤은 잠깐 손을 멈추었다. 부엌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혼란스럽고 미안한 기색으로 가득했다. 아직 안 끝났어? 정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양념 묻은 손을 잠시 털며 미약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나 정석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눈 밑은 이미 축 처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였다. 정옥순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서윤아, 내일 아침에 김치 항아리에 담아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해. 서윤의 동공이 흔들렸다. 내일도요. 정옥순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루 만에 다 끝난다고 생각했니? 김장은 이틀은 꼬박 잡아야 하는 거야. 정석이 황급히 나섰다. 엄마! 서윤이 좀 쉬게 해요. 몇 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서 있던 거야? 하지만 돌아온 말은 늘 그랬다.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 움직여야 애도 잘 크는 법이지? 우리 때는 만삭에도 김장했어. 그 말은 얼핏 요즘 애들은 약하다는 투로 들렸고 서윤의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석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굳어 있었다. 서윤은 정석에게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정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더 말하면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서윤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마룻바닥에 등받이를 괴고 누웠지만 자꾸만 배가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정석이 옆에서 얕게 잠들어 있는 동안 서윤은 몇 번이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숨을 가다듬었다. 새벽 3시 부엌에서 작게 들리는 냄비 소리,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아기는 뱃속에서 불편해하는 듯 몸을 움찔거리다.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했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조금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밤이었다. 새벽 5시 문이 탁 하고 두드려졌다. 서윤아, 일어나라. 햇살 뜨기 전에 항아리 담가야지. 그 목소리는 서윤의 피로한 어깨를 더 깊게 누르는 듯했다. 서윤은 겨우 몸을 일으켜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회색빛 새벽 공기 속에서 절인 배추들이 항아리 옆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김치 양념의 진한 향이 습한 공기 속에서 더 짙게 퍼졌다. 허리를 숙여 배추 속을 하나하나 꽉 채워 넣을 때마다 배가 누르듯 눌렸고 등이 끓듯이 뜨거워졌다. 서윤의 숨은 점점 짧아졌다. 양념이 손등에 작은 상처를 파고들어 따끔거림이 퍼져나갔다. 다인은 느지막이 기지개를 켜며 나오더니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침 뭐해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다인은 샐러드를 꺼내 먹으며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부엌과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가 자꾸만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뜨겁고 시야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정옥순의 말은 또 이어졌다. 서윤아, 배추 좀 더 가져와. 이대로는 모자라.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흔들렸다. 절여진 배추를 옮겨 담는 동안 새벽의 공기가 몸속 깊이 올라오면서 서윤의 몸은 잠시나마 버티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가 움찔하고 크게 움직였고 곧이어 단단한 뭉침이 서윤의 배 전체를 조여왔다. 하!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서윤은 배를 잡으며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조금씩 웅하는 소리가 났다. 정석이 방에서 나와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서윤아, 왜 그래? 서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를 감싸 쥔 채 다리가 휘청하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정석이 급히 달려와 서윤을 부축하며 외쳤다. 차 가져와야 돼. 정옥순이 뒤늦게 문간에 나타났지만 놀란 표정만 지었을 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의 시야는 점점 검은 물이 번지는 듯 흐려졌고 아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실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차에 오르자마자 정석은 엑셀을 밟았다. 엔진음은 고통과 공포 사이를 파고들며 도로를 가로질렀다. 서윤은 옆자리에서 짧은 호흡을 반복했다. 여보, 아기가. 정석은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제발. 울먹이는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서윤을 잡아들여 침대에 눕히고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다.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는 의사의 이마에 서서히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자궁 수축이 계속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를 하셨네요. 정석은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저 김장을.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 시기에 그런 강도 높은 집안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흰 형광등 불빛이 마치 멀리 있는 달빛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끊어진 감정은 서윤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 응급실 복도는 늘 그래왔듯 차갑고 밝고 어딘가 막연한 불안이 흘렀다. 서윤이 누워있는 침대가 밀려 들어오자 형광등 불빛들이 그녀의 시야를 조각조각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슬라이드 사진이 눈앞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 서윤은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배는 여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가끔씩 비뚤어진 통증이 갑작스레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석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침대 옆을 따라 달려왔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등은 떨렸다.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의 목소리는 아내를 위한 위로이자 스스로를 다독이는 절박한 기도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며 기계들을 연결하고 심박을 체크하는 사이 서윤은 몸을 웅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움직이는 것조차 아기에게 영향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초음파 화면이 켜지고 의사가 천천히 프로브를 움직였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숨이 멈춘 듯한 순간 의사가 낮게 말했다. 자궁 수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산 위험이 높아요. 서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석은 의사에게 되물었다. 조산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었다거나 오래 서 있었다거나.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들렸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김장을 했어요. 의사의 안색이 굳었다. 임신 중기에 김장을 하셨다고요? 서윤은 대답 대신 천장만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뿌옇게 번져 보였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위험.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입원 절차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응급실의 소란스러움이 뒤로 멀어지고 병실의 정적이 천천히 둘을 감싸기 시작했다. 정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내의 고통을 눈앞에서 본 두려움과 본인이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는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통증은 약물 덕분에 조금 줄었지만 마음속 쌓였던 고통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한참을 침묵하다 정석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미안해. 서유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라는 걸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석이 고개를 들었다. 서윤아, 그게 무슨 뜻이야? 서윤은 천천히 시선을 그의 눈에 맞췄다. 나 이제 시댁에는 안 갈 거예요. 김장도, 명절도, 제사도 아무것도요. 솔직히 우유부단한 당신도 지금 보고 싶지 않아요. 정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일까?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했다. 우리 첫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당신 벌써 잊었어요? 정석은 그제야 아내의 말 속에 숨어있던 무거운 진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때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엄마 앞에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석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아, 얘가 잘못했어. 정말 정말 미안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 미안함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당신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맺힌 말이었다. 그날 오후 정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의 전화였다. 정석은 한번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다. 정석아. 서윤이 괜찮냐?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심 없는 음색이 섞여 있었다. 정석은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말했다. 엄마 때문에 서윤이가 조산할 뻔했어요. 아니, 김장이 뭐가 힘들다고 조산까지 그리 힘든 것도 안 시켰는데 애가 왜 이리 몸이 약한 거냐? 그만해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해요. 정석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몇 초의 침묵. 정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시키는 일 무조건 따르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랑 아이부터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정석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먼저 끊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결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병실 창문은 붉은 노을색으로 물들어갔다. 서윤은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언제나 하루의 끝을 알리지만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결심은 아직은 조용하지만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문을 천천히 열어젖히고 있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은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조용히 배를 만졌다. 따뜻한 전기요, 위로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가슴을 스쳤다. 밖에서는 친정엄마 박은주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칼이 도마 위를 부드럽게 치는 소리, 된장국이 자글자글 끓는 냄새, 모든 게 푸근하고 편안했다. 이런 안정감을 느껴본 지 도대체 얼마만일까. 하지만 마음 한 곳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병실에 누웠던 그 며칠 내내 서윤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저녁만 먹고 가라 하시더니 또 김장을 시키시고 또 나만 부려먹으셨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각자 역할이 다른 건 알았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이어야 했던 이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서유는 결국 몸을 일으켰다. 창밖은 늦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깔리고 있었고 그 빛이 서윤의 마음속 어두운 조각들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어.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먼저 남편 정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윤이 태어난 뒤 유난히 더 잦은 메시지와 전화로 걱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서윤아, 괜찮아. 잘 쉬고 있지? 무리하지 마. 정석 씨,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석은 잠시 말이 멈췄다. 서윤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응. 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때 어머님이 어떻게 나누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석의 숨이 조금 빨라졌다. 그게 잘. 엄마가 거의 다 관리하셨고 아직 어머니 정정하시니까. 상가 건물 2개 있었죠? 그거 지금 누구 명의예요? 정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 되어 돌아왔다. 혹시 아직 다이나가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어졌다. 어느 정도는 그래. 그 순간 서윤의 등골을 타고 차갑고도 서늘한 감각이 스쳤다. 그럼 월세는 누구 통장으로 들어와요? 엄마일걸. 이 대화는 서윤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문을 서서히 열었다. 정석은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가 다인이 혼자 살면 힘들다고. 다인이 시집 가기 전까지 좀 더 관리하신다고. 예전부터.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정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파트 하나는 우리 부부한테 줬잖아. 그래서 엄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상가비로 생활비도 쓰셔야 하는데 다인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한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윤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런가 보다. 그 말 한마디에 6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부당함들이 모두 한 줄로 연결되어 버렸다. 그날 시댁에서 설거지 끝내고 쓰러지듯 잤던 날, 첫 아이 잃었을 때 아무도 탓한 사람 없었던 그날, 임신 초기에도 김장하러 불려갔던 그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이제는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증거처럼 서윤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정렬되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윤은 바로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라고 치고 시댁 주소들을 하나씩 입력했다. 몇 개의 시도 끝에 결정적 문서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상가 건물, 현재 명의 김다인, 공동관리인 정옥순.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정말이네, 정말로. 서윤은 발끝까지 서늘해졌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한 달에 대략 500만 원, 1년에 6천만 원. 매년 김장할 때 며느리만 부지런히 불러 식비 김치값 집안 살림을 최소로 쓰던 이유. 이 모든 것은 생활비 절약이 아니라 둘째 딸에게 돈을 모아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해야 했던 일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옥순의 눈에는 서윤이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이었던 것이다. 서윤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억울함 때문도 분노 때문도 배신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순간 서윤은 직관적으로 느꼈다.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했다. 이 집안이 감춰온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말겠다. 며칠 뒤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속재산 전문 변호사였다. 정석과 시어머니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상담실로 들어갔다. 제가 시댁 재산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서유는 차분하게 하나씩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임신 중에도 혼자 김장을 해야 했던 이유, 상가 명의가 어떻게 넘어간 것 같다는 추정, 지속적인 가족 내 역할의 불균형.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상가를 둘째 딸에게 증여하신 거죠? 네. 상가 하나는 저희 남편에게 증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럼 남편분에게도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그 단어는 서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었다. 즉, 남편분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 내역을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고요. 서윤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럼 어머님이 숨긴 재산도 모두 드러나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 밑바닥에서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결심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 이 길로 가야 해. 아기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해. 그날 밤 서윤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러고는 지난 6년간 자신이 시댁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김장 명절 음식, 제사 준비, 대청소, 손님 접대, 시어머니와 막내딸 뒷바라지, 임신 중에도 일해야 했던 날, 출혈이 있었던 날, 첫 아이를 잃었던 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수록 그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서윤이 살아온 진실의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빈 종이 앞에서 서윤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친정에서 며칠을 머무르는 동안 서윤은 몸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병원에서의 그날 아기가 위협받았던 순간 이후 서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생겼다. 그 불씨는 불안도 겁도 아니었다. 무너져왔던 수년의 시간에 대한 정직한 분노,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다. 친정집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겨울을 앞둔 바람이 바스락거리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서윤은 노트를 펼쳐 또다시 기록을 정리했다. 시댁에 들어와 했던 모든 일,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임신 중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했는지, 첫 아이를 잃었던 날과 그 직전의 상황까지 하나하나 기록할수록 그동안 모호했던 감정이 또렷한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침묵으로 넘겼던 날들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고 서윤의 마음속에서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친정엄마 박은주가 들어왔다. 은주는 딸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좀 어떠냐?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힘없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은주는 그 노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건 시댁에서 있었던 일 정리하는 거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서윤아,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딘 줄 나는 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다쳤더라. 부드러운 목소리인데 그 속엔 억눌러온 슬픔과 화가 함께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엄마,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집안은 누가 봐도 내 편이 아니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요. 은주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안타까움과 응원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 잘했다, 현아야. 이번엔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은 서윤에게 오래된 비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따뜻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서윤은 정석에게 넌지시 말했다.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모였으면 해요. 정석은 놀라 물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전부?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석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무슨 말 하려고? 서윤은 조용히 답했다. 이제 나와 아이를 위해 정확히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정석은 그 눈빛에서 단단히 굳은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예전의 서윤과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다. 며칠 뒤 서윤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등기부등본 사본들, 그동안 정리한 노트 일부를 두툼한 봉투 안에 깔끔히 정리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서윤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자.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정석은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서윤아, 너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니겠지?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정석 씨,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이어 말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시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정석의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천천히 시댁으로 차를 돌렸다. 시댁 대문 앞. 하늘은 흐릿했고 바람은 낮은 소리로 골목을 스쳤다. 정옥순과 두 딸은 이미 거실에 모여 있었다. 각자의 표정에서는 익숙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서윤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에 다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옥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웬일로 다 같이 모이자고 했니? 아직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른 애가. 서윤은 조용히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서윤이 봉투를 꺼내는 순간 거실 공기는 금세 어둡게 가라앉았다. 이건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정옥순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니? 서윤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다이나가 씨 명의로 돌린 상가와 그동안 숨겨왔던 수익금, 그리고 그걸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두 딸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정석은 숨을 삼켰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위치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시댁 전체의 공기가 단단히 눌린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정옥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거실의 공기는 누가 먼저 숨을 고르기도 어려울 만큼 짙게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올린 봉투는 겉보기엔 얇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정옥순의 눈가가 먼저 흔들렸다. 딸 다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첫째 딸은 눈치를 보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정석은 숨을 어려운 듯 삼키고 서윤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이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월세 수익 내역, 시댁에서 했던 집안일 목록이 정리된 노트,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정옥순의 손등이 움찔 떨렸다. 이게 다 뭐니?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어떤 위치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위치? 정옥수는 그 한 단어에 발끈한 듯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너는 며느리지? 가족이고
서유는 그 말에 슬프게, 아주 슬프게 웃었다. 가족이요?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하신 적 없어요. 정옥순의 얼굴이 굳었다. 다인이 툭 끼어들었다. 언니, 말이 좀? 그러나 서유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한 김장, 제사, 명절 음식, 손님 접대 다 제가 했어요. 다인 아가씨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런데도 시선을 천천히 다인에게 옮겼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가 중 하나는 정석 씨가 받기로 했던 걸로 아는데 다인 아가씨 명의로만 되어 있네요. 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엄마가 상속이랑 증여세랑 이래저래 복잡하다고 우선 내 명의로. 그래서 상가로 다달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죠.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상속이 안 되고 있으니 관련된 수입 구조도 확인이 안 되고 생활비, 용돈 명목하에 저희가 어머님께도 다달이 드리는 금액도 있는데도요. 그 말은 거실에 정확하게 꽂혔다. 정석이 숨을 들이켰다. 정옥순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초조한 듯 손을 모았다. 서윤아, 그건 너희 부부도 집 하나 받았지 않니?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집 하나요. 그건 정석 씨가 결혼 전에 들고 있던 전세였어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아무것도 주신 적 없어요. 정옥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떼지 못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예요. 정옥순이 움찔하며 물었다. 변호사? 네. 아버님께서 남기신 상가 2채 중 정석 씨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하더군요. 정석도 놀랐는지 눈을 크게 떴다. 서윤아, 그건 정석 씨 몫이에요. 그걸 다인 아가씨가 갖고 있었잖아요. 어머니 정정하신단 이유로 이 사람도 상속 문제에 계속 입 다물고 있고 그걸 빌미로 저를 홀대하고 막대하시는 것도 있으셨죠. 가끔 제 행동이 맘에 안 들면 상가 안 주실 것처럼 들으라고 혼잣말 하시는 것도 이젠 못 참겠어요. 두 딸의 표정이 일제히 달라졌다. 다인은 새파래졌고 첫째 딸은 당황한 듯 엄마를 바라봤다. 정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뭐가 어때서? 아직 나 안 죽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 시누이가 혼자 사리력도 안 되고 불쌍해서. 서유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안 불쌍하나요? 그 불쌍하다는 말 때문에 수년 동안 부엌에서 혼자 일을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조산 위험이 있는 몸으로. 정석의 눈이 흔들리며 아내를 바라봤다. 정옥수는 그제야 처음으로 당황한 듯 손을 떨었다. 그건 너도 알잖아. 김장은 혼자 하기 힘들기도 하고 남들도 며느리 가족들 모여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 하는 김장을 만삭인 저 혼자만 시킨 건가요? 서유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당일이요. 정옥순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제야 다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언니가 그렇게 예민할 줄 누가 알았어. 나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게 문제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가씨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대신 살아준 거예요. 저도 울 엄마한테는 소중한 딸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니 딸이고, 어머님도 할머님의 딸이잖아요. 정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다. 서윤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서윤은 그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요. 정석의 눈이 번쩍 들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나 말하는 거야? 네, 정석 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상가를 다인 아가씨에게 넘긴 거. 정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도 저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책임 회피하고 그저 며느리 노릇 잘하는 아내이길 바래서 외면한 거죠. 정석은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떨었다. 아니, 나는 자기가 괜찮다 하니까
미안해. 그 울음은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진 소리였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건 정석 씨의 유류분 청구 서류예요. 정옥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유류분?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다 밝힐 생각이에요. 정옥순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너 정말 그럴 거니? 가족끼리. 서윤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면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 제가 정석 씨랑 살지 말지보다 이제부터 저와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를 받아야겠어요. 거실 공기는 무너짐의 그림자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다희는 울먹이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첫째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방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정옥수는 평생 처음으로 어떤 두려움에 입술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서윤은 조용히 하지만 누가 봐도 단단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시댁에서 모든 사실을 밝힌 뒤 친정으로 돌아와 한동안 조용히 몸을 쉬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하늘은 희미한 햇빛을 품은 채 조용히 봄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친정집 방에는 아기 옷을 조금씩 정리해둔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새로 산 작은 모빌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따라 살며시 흔들렸다. 부드러운 종잇결이 흔들릴 때마다 서윤의 마음도 천천히 풀어지는 듯했다. 임신 후반부에 들어서자 아이는 더욱 분명히 움직였고 그 작은 생명은 서윤의 몸과 함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가시 살아나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정석은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친정에 찾아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말하지는 못했다. 미안함이 아닌 책임과 성찰이 담긴 눈빛으로 조심스레 서윤의 곁에 앉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 무기력이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밤마다 마음속에서 되뇌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정석은 서윤에게 작은 보온병을 건넸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추차야. 어머님이 주신 레시피 보고 내가 한번 끓여봤어. 서윤은 놀란 듯 병을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자 대추의 달큰하고 따뜻한 향이 퍼져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고마워요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서윤은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도 많이 힘들지? 정석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근데 그 힘들다는 걸 핑계로 당신을 못 지킨 건 정말 잘못했어. 서윤은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오래 기다린 진심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았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다시 해봐요. 정석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왔다. 정말 진짜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요. 그 말은 전처럼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문을 조금 열어주는 듯한 말이었다. 그 문은 조심스러웠고 서윤의 손도 떨렸지만 그래도 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의 오후 창밖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햇살은 따뜻한 물결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서윤은 조용히 정석에게 말했다. 어머님, 잠깐 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석은 놀라 서윤을 바라봤다. 진짜?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싶어요. 정석은 말없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정옥순이 친정집 현관 앞에 섰을 때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지난날의 자존심과 고집이 어디로 사라진 듯 그저 늙고 지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서윤아, 아가야.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이 모두 빠져나간 듯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몸을 비켜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옥수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요람 안에 있는 작은 아기용품들을 보는 순간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손주 아가가 곧 태어나겠구나. 서윤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묘하게 느껴졌다. 옥수는 주먹을 꽉 쥔 채 서윤에게 고개를 떨궜다. 내가 너를 너무 홀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그 말은 억지로 짜낸 사과가 아니라 삶에 눌리고 뒤늦은 후회에 눌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서윤은 그 사과가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앞으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관계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정석은 그 말을 듣고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옥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는 평온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희미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모든 아픔은 지나갈 거라고, 새로운 계절이 곧 올 거라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차례야.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에게 주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따뜻한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